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 인디코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차 인디코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태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태균 교수님께서는 국내 개발협력 분야의 대가이시고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서 왕성하게 연구,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개발협력학회는 총무이사도 역임하셨고, 현재는 또 과거에 이제 편집위원장도 하셨지만 현재 지금 다시 또 올해부터 또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제가 이제 모든 영역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지만 가장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 단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30분, 40분 강연,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5대 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김태균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재직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사회공헌단이라는 일종의 학생들의 해외 봉사라든가 국내 봉사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지금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문 교수님이 조직하시는 인디코드 계속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고, 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평소에 물론 나이차를 떠나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전북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자체는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고, 제가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간 프로보커티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과연 그럼 개발협력, 저희가 뭐 흔히는 OD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개발 원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뭐 해외 원조, 뭐 대외 원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원조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원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내지는 실패할 것 같다, 그러면 누가 그 원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가 있고 그 피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으나 결국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도너라고 하는 원조를 제공했던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원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현지 주민인데 피해를 봤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를 받았다면 그런 구상이나 변제 절차는 너도 어떻게 밟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굉장히 복잡다단한 얘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단어로 책무성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고요. accountability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많은 accountability한 장치들이 도입이 되어 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지금 시작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는 원조는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뭐 value for money,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서 사실 effectiveness를 올리는 것이 가장 우리의 지상의 과제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뭐 학자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와 반면에 이면에는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안 할 뿐이지, 그럼 실패한 프로젝트가 많다면 그 실패한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아서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했고, 이제 책을 한번 냈고요. 그래서 얘기들을 계속 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는 사마리탄, 뭐 굉장히 필랜트로픽한 뭔가 선의를 갖고 하는 거는 맞는데 과연 선의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프로젝트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너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항상 반영이 되어 있고, 한국이 왜 원조를 할까요? 왜 미국이 원조를 할까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 쪽에는 일종의 인도적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재건까지 얘기가 나올까요? 다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화 과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책임 문제가 나오는 순간 다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거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백그라운드이고요. 그래서 그걸 백그라운드 잡고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현재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국제 정세 하에서 국제 원조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일종의 도구적인 장치로서, 도구적인 전략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용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원조라는 것이 지금 와서는 우리가 ODA라든가 국제개발협력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용되지만 예전에는 제국주의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원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마샬 플랜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사실 뭐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부터 시작한 다양한 이제 대외 원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리고 중국도 사실 오래된 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터키가 최근에, 튀르키예가 최근에 이제 티카, 어떻게 말하지, 뭐 티카인지 타이카인지, CA라는 코이카와 같은 원조 기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튀르키예도 사실 오스만 제국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발협력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도너의 입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태생 자체가 그런 시작이었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21세기 지금 제국의 아류가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ODA 양을 늘려야 된다. 옷이 닭이 있고, 다양한 뭐 국제기구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성도 있고, 리스트머스도 있고, ODA를 왜 해야 되는가, 왜 늘려야 되는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어떻게 원천적으로 돌아가면 자국 중심의 개발 원조가 지금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더 심각해졌고, 그다음에 러브 전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태 전략까지도 한국도 작년에 11월 달에 전략이 나왔고요. 중국 중심의 1대1로 굉장히 공격적인 팽창, 거기다 이제 원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뭐 투자도 들어가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그 형성되는 것이 미국과 G7 중심의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냉전 얘기까지 나올 지금 마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조를 하는 국가들이 서로 단합을 하지만 단합을 했을 경우에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원조가 가장 먼저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책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획을 하고 기획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투영하기 위해서 원조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해진다면 원조 효과성에 대한 얘기가 올라가고 책무성에 대한 얘기는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원조가 뿌려지지만 그 원조가 제대로 써져 있는가, 정말 그걸 통해 서 현지 주민들이 삶이 윤택해졌는가,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는 점점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슈가. 또 하나의 화두는 그 개발협력 현지화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화두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거 아마 아실 것 같고, 특히 이제 국제기구에서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유엔 산하기구들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의 특징은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현지 주민들의 오너십,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원조가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장의 중심, 현장의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현장에 있는 그 일종의 액터들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핵심인데, 그 얘기 뭐냐면, 원조를 주고, 자, 쓰는 건 니네가 알았어. 현지화야.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우린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라는 책임을 누군가 추궁했을 경우에 우리 그냥 돈만 준 거야. 우리는 그냥 원조만 줬지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는 현지 주민이다. 현지 정부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에서 약간 회피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그런 담론들을 만들어 간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성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점점점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누군가는 계속 이 책임성에 대한 얘기, 특히 어느 누구도 개발 프로젝트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관리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뭐 더 얘기가 있지만 좀 넘어갈게요. 요번에 제가 글로벌 사회공헌단 하다가, 그러니까 하계나 동계에 저희가 4나라를 나가거든요. 학생들 선발해서. 요르단을 나갔어요. 근데 요르단을 나갔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요르단이 그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 중에.
그래서 거의 한 40%, 예산의 한 40% 정도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10년 넘게 있었고, 그리고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있고 굉장히 난민들이 많은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에 유엔에서 인도적 지원을 이제 우크라이나로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빼야 되니까 기존에 받고 있었던 난민 지원을 받았던 뭐 제3세계 국가들이 그거 받는 포지션이 줄어드는 거죠. 그 얘기는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가, 국제 구조의 변화가 사실상 원조의 메커니즘을 바꾸게 되고 원조의 메커니즘이 바뀌어질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우리가 엮어가려면 원조 효과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면에 책무성도 중요하다. 자, 오늘 책무성 이론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를 제 강의에 썼던 그 슬라이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어서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이론 파트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무성하고 우리가 accountability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는 책무성이라 하면 responsibility라고도 번역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왜 굳이 accountability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럼 responsibility는 accountability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 이유는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적인 관계? 근데 accountability라고 얘기하는 순간 공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이거 원조라는 것은 정부 대 정부로 가거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거나 그러니까 일개 개개인들이 하거나 뭐 기업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accountability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라는 것이 사실 시작은 어카운팅에서 시작했다는 말도 많아요. 회계 감사할 때. 그래서 시작기의 어떤 원천적인 시작은 어카운팅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점점 공공행정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이제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쪽 개념적인 정의는 뭐냐면 우리 여기 학생들은 아직까지 텍스를 내지는 않죠. 세금 안 내죠. 세금 안 내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세금을 내잖아요. 텍스페이어들이거든요. 텍스페이어들이 텍스를 떼간다는 얘기는 떼간 주체가 결국은 정부일 거 아니에요. 정부가 우리의 텍스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게 될 거고 그 사업은 우리한테 혜택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텍스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얘기 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주인이고요. 대리인을 뽑는 겁니다. 그 정부는 우리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대리인입니다. 레프레젠티티브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민들 전체, 텍스페이어로서의 구성된 시민들 전체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권리를 부여를 했고 부여를 받은 사람이 우리 대리인이고 이 대리인이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우리의 돈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 못했을 경우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카운티빌리티라는 것이 정치화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 시스템이지만 5년 동안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것 같지 않다. 그럼 5년 뒤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게 민주화 시스템을 통한 일종의 제도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국내 정치에 국한된 얘기고 이게 글로벌 거버넌스로 넘어가거나 원조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리인이 누군가 몰라요. 우리가 세금 내고 있는가? 우리가 ODA도 세금이지만 ODA가 넘어가면 과연 우리가 넘겼는데 그러면 누가 대리인이지? 우리가 어디에 클레임을 걸어야 될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accountability, 그러니까 책무성에 대한 다양한 유형론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따 다음 슬라이드 얘기하다가 제가 같이 좀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책무성에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론화 작업인데요. 어카운티빌리티가 완전히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책임성. 단어 약간 바꿨죠. 책무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되겠고,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nswerability. 뭔가 응답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요구를 하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제 집행성.
그러니까 enforce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단계에서는 책임성만 논의할 수 있어요. 책무성이. 왜냐하면 이게 국내 사회가 아니라 국제 사회로 넘어가면 사실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자 원조 들어갔을 때 실패하면 니네 책임져야 돼 일정 정도.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원조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브로드하게나마 MOU나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자 이 정도에서는 너희가 책임지고 일종의 맨데이트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맨데이트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많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댐을 건설하는데 댐이 무너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뭐 이 정도 선에서의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그 다양한 시스템에 MOU도 있고 뭐 듀 딜리전스도 있고 다양하게 쭉 제가 써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세이프가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이프가드는 월드뱅크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세계은행. 세계은행에 제가 잠깐 일했을 때가 그 요거와 관련된 부서였는데 세이프가드는 뭐냐면 적어도 지켜야 될 마지막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버럼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어요. 그 세계은행에는 그 10가지 세이프가드가 있고 그 10개는 꼭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해야 됩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단독으로 들어간 게 댐이에요. 댐이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댐 건설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강제 이주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다양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 월드뱅크 들어가 세이프가드 치시면 쭉 10개가 뜰 거예요. 최소한의 그거의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월드뱅크만 갖고 있냐? 그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라고 하는 뭐 ADB라든가 뭐 IDB라든가 아니면 African Development Bank라든가 각 지역별로도 뱅크들이 있거든요. 그 뱅크들 공유합니다. 세이프가드. 그 세이프가드에 부합해야 되는 사업만 기획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한국으로 돌아오면 나중에 한국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우리도 뭐 수출은행에 EDCF가 있고 유상원조하는 그리고 코이카도 무상원조하고 있죠. 과연 그러면 이 세이프가드 제도가 지금 도입됐는가? 도입은 돼 있는 상태예요. 하도 시민사회에서 뭐라고 해서.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가는 좀 몰라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면 사실상 뭐 무용지물인데 잘 적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오른쪽에 응답성은 뭐냐면요. 소위 우리가 투명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 공개. 자, 우리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알고 싶다. 자료를 제출해라. 그거를 공개하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쉐어하거나 아니면 서로 상호 어떤 그 평가를 한다거나 M&E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니터링, 이밸루에이션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피어 리뷰, 그 OECD 다학에서 들어오는 피어 리뷰도 다 이런 패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가 가능해요. 국제사회에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강제 집행. 뭐냐면 실패했어요. 사업이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내지는 정말 소위 얘기해서 badly affected. 그러니까 뭔가 네거티브하게 affect, 그러니까 뭔가를 받은 거예요. 영향을. 마을 주민들이. 자, 이럴 경우에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국제사회에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핵심을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은 소위 제가 밑에 써놨지만 세계은행의 인스펙션 패널이라는 게 있고 오늘 잠깐 뒤에 얘기할 거예요. ADB에서도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MDB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개별 단위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코이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자이카라든가 바이레터럴하게 하는 에이전시들은 사실상 많은 것이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이따가. 그다음 맨 왼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국제기구만 믿어도 되는가? 아니면 우리 정부만 믿거나 아니면 다른 뭐 도너 에이전시 정부들이 있을 테니까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유럽에 있는 다양한 그 선진 공역으로 하는 정부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면 민족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민주적으로 퍼블릭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 퍼블릭 액션이 우리 도너 사회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현지 사회에서도 협력 대상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NGO나 C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사실상 책임성, 응답성, 강제 집행성이라는 것은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재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좀 설명 가능하고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이게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오리라고 해서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P는 주인 그리고 에이전트는 대리인이죠, 한국말로. 그런데 우리가 납세자니까 정부는 우리의 대리 역할이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이 안에서는 납세자인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대리인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 중에 일부를 한국 정부가 ODA로 바로 르완다에 줄 수 있죠. 양자 원조로. 그러면 양자 원조로 들어왔을 경우에 협력 대상국 르완다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대리인이냐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클레임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르완다 정부가 당연히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주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는 우리의 납세자들이 있는 거고요. 자, 이럴 경우에 잘못 쓰이면 한국 정부가 르완다 정부한테 왜 이렇게 썼어? 그럼 모니터링도 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니까 클레임을 걸 자격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바이레터럴 한 거고 양자고 다자로 넘어갑시다. 국제기구가 꼈어요, 지금. 국제기구가 뭐 예를 들어서 유엔이라 합시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유엔에 뭐 트러스트 펀드를 주든 아니면 뭐 오피셜 듀를 주든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국제기구가 르완다 정부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세팅해서 이제 지원해줘요. 그러면 이 두 관계에서는 한국 정부는 주인이 되고 국제기구는 대리인이 되겠죠. 하지만 다시 넘어오면 이 관계에서는 국제기구가 주인이 되고 협력대상국인 그 르완다 정부가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고 어떤 경우에는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롤이 바뀐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 르완다 정부입니다. 자, 르완다 정부도 돈이 들어오면 사업을 할 거고 집행을 하는 대상은 마지막 단계의 마을 주민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마지막 수혜자니까. 자, 그럼 수혜자가 주인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 돈을 뿌리는, 물론 받은 돈을 뿌리지만 르완다 정부가 주인인가요? 굉장히 트리키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왜 우리가 원조를 주게 되는가? 왜 국제기구가 원조를 주는가? 마지막 대상자를 위해서 주는 거죠. 정부를 위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인입니다. 결국 항상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는 르완다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르완다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한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국가버넌스를 해야 되냐? 왜 제도 개혁을 해야 되냐? 라고 계속 우리가 원조 조건을 다는 게 결국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 책무성 연구를 위해서 2014년인 것 같은데, 코이카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 코이카 한 박사님하고 저하고 6개국을 돌았습니다. 동남아시아의 6개국, 뭐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개도국을 돌았는데, 그때 물어본 게 뭐냐면 이런 그 accountability라는 이론적인 얘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아까 뭐 책임성, 응답성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도국은 사실상 개도국 정부는 원조를 우리가 왜 책임져야 돼? 왜 우리한테 갑자기 책임을 얘기하고 있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구가 만들어 놓은 얘기인데 왜 우리가 굳이 니네들이 주는 원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유엔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책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여국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 맞고요.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그 파리 선언 같은 경우에 5가지 원칙 중에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도 나오고 상호 책무성, 그리고 뭐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하셨어요. 어카운터빌리티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 2015년대 SDG 통과할 때. 그래서 이제 책무성에 대한 개념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제도화 과정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개도국은 많지 않았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 4번째 포인트에 하드냐, 소프트냐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드한 거는 그 경성적인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일부러 저희가 분리를 했는데, 그래서 서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는 굉장히 그건 스탠다드고, 그리고 개도국이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이고, 대신 소프트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논문이 2017년도에 저희 좋은 저널에 나오긴 했지만, 그 얘기가 다시 돌아가면 요거랑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책임성이 있잖아요. 책임성만 개도국한테 요구하는 것이 2단계,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응답성이라든가 강제로 집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순간 사실상 서로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 대한 논리 자체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도국의 맥락에 맞게 책무성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연구의 이제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얘기하고, 하나 더 이론 파트에서 얘기하고 이론 파트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뭐 일종의 단일 국가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로 넘어가서 개발 원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까지도 어카운터빌리티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NGO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부 기관, 뭐 개발 NGO, 개발 CSO. 자, NGO들이 과연 책임을 져야 될까요?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그럼 여기는 주인 대리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회원제잖아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거든요. 그 누가 특정한 NGO한테 회원을 가입해서 회비를 내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까? 그래서 NGO들은 대부분 이 영역에서 빠져 있다가 최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KCOC 중심으로 NGO, 우리 개발 NGO들에 대한 원조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점검하는 다양한 이제 그런 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NGO도 예외는 아니고, 근데 NGO를 여기에 이 토론에 저희가 포함시키는 순간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학생들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할게요. 다음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NGO가 없이 책무성 얘기는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월드뱅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인스펙션 패널이라는 거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인스펙션 패널을 도입한 이유가 다 NGO 때문에 도입한 거예요. NGO들 끊임없이 월드뱅크는 얘네들 너무 책임을 안 진다고 예전부터 계속 비판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NGO의 힘으로 책무성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책무성의 개념도 많이 정착이 됐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거의 그렇다면 너희 NGO는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는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잖아요. 케이스를 한 두 가지를 먼저 던지고 지금까지 좀 지루하게 이론만 얘기했으니까요. 이게 제 기억으로 2001년인가 2002년도인가 있었던 일인데 우간다하고 IMF하고 벌어진 일입니다. 우간다 지금 초록색을 해놨지만 소위 얘기하는 내륙 국가입니다. 랜드럭드 컨트리라고 해서. 자, 그러면 우간다가 그 IMF한테 저 위에 보시면 640밀리언 달러에 대한 그 일종의 변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청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채무 변제된 돈을 가지고 뭘 했는가? 저 밑에 뭘까요? 저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를 삽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산 이유는 내륙 국가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국제회의를 갈 거면 옆나라는 탄자니아인데 탄자니아 쭉 가면 오른쪽에 항구가 있는 거죠. 탄자니아의 도로를 사용해가지고 한국까지 간다 배를 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탄자니아가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한다. 도로세로. 그래서 그 이용이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그 총량과 비행기 한 대 사는 거와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비행기 사는 게 경제적 생각해서 비행기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이것도 또 다른 굉장히 복잡한 이론인데 그 펀저빌리티라는 거 하나의 사례예요. 원조가 일종의 이 용도로 쓰라고 줬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죠. 근데 다른 용도가 개발과 상관이 없고 특정 파워 엘리트의 이해관계, 사적인 이해관계, 사적인 어젠다로 쓰여질 경우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도 책임의 문제거든요. 그게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는 탄자니아하고 이제 영국의 지금은 없어졌지만 DFID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가 사실상 도로를 좀 개선하겠다, 개보수하겠다고 해서 그 영국의 DFID한테 24 지금 써있지만 밀리언 그 파운드를 요청을 했어요. 그 주기로 다 이제 협약이 끝났지만 도로를 닦지 않고 밑에 보시면 레이더를 삽니다. 그러니까 군용이죠. 우리 ODA 데피니션도 군 목적으로, 군사 목적 쓰는 거는 ODA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하이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그 레이더 시스템을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탄자니아한테 사실상 필요한 그런 일종의 이큐먼트도 아니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도너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 그냥 지원금을 끊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배상하라고 할 수도 없고,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국가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소위 그 컨디션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원조 조건이죠. 원조 조건을 붙이는데 이거는 지금 월드뱅크에서 하는 모델리티를 제가 정리한 건데 굳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가장 원조 조건에서는 그 가장 뭐랄까요, 노토리어스하다고 하나, 가장 안 좋은 집단입니다. 굉장히 너무 하쉬하거든요. 우리도 97년도에 외환위기 터졌을 때 IMF한테 돈을 베일아웃 프로그램 받았지만 그때도 원조 조건이 엄청 강했거든요. 우리가 굴욕적인 날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그때 다시 돌아오면 그 어떤 방식이 있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조 조건을 붙여가지고 원조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책임을 나중에 논하기보다 그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시한 그런 조건들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년이다 칩시다. 사업의 기간이. 그러면 사업을 트렌셔라고 해서 인스톨먼트라고 하는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렇게 나눠요. 그 하나의 인스톨먼트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1사분기가요. 그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런 조건을 붙이는데 밑에 제가 백로리, 프론로리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원조 조건을 지금까지 잘 이행했던 국가였다. 라고 한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믿을 만한 파트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부분에다가 많은 그 돈을 먼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프론로리고요. 근데 정말 믿을 수 없다. 이 친구들은 항상 그 커럽션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씩 주는 거죠. 그 트랜시어가 통과될수록 뒷부분에 이제 약속했던 금액들이 이제 집중해서 나가는 경우가 이제 백로디라고 하고요. 프리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받았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했던 SAP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Structural Adjustmen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매크로 이코노미 폴리시를 바꿔라, 아니면 외환 그 정책을 바꿔라, 아니면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그 노동시장의 어떤 그 경직성을 풀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프리컨디션에 들어가고요. 트리거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 아실 필요 없는데, 액션 같은 게 결국 첫 번째와 거의 연결되는 건데요. 그 한 단계에서 평가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지만 트리거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서 굳이 지금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리뷰 클로즈는 뭐냐면 왜 월드뱅크나 IMF가 이렇게 악명이 높냐? 라는 이유는 리뷰 클로즈 다 끝났어요. 평가가 다 끝났어요. 사업도 끝났고, 사업 다 잘 됐는데 아무 때나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것이죠. 그 리스피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 컨디셔널이라고 해서 IMF나 월드뱅크는 서로 쌍둥이에요.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IMF의 수장은 항상 유럽 사람이 돼야 되고 월드뱅크의 수장은 항상 미국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컨디션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안다가 월드뱅크에서 뭔가 론을 받았을 경우에 컨디션들 붙잖아요. 그 컨디션 똑같이 IMF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이건 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시스템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고, 유엔도 사실 컨디션이 있고 한국도 컨디션을 달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소프트하죠. 예를 들어서 M&E를 한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이밸루에이션 할 거다. 모니터링 분기별로 하거나 아니면 조인트 이밸루에이션 한다거나 다양한 것들을 붙일 수 있죠. 하지만 월드뱅크나 IMF가 왜 이렇게 세게 하냐? 대부분은 랜딩이거든요. 론이에요. 큰 걸 빌려주고 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죠. 이거 실패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큰 돈이 날아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세게 붙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018년도에 라오스댐 무너진 거 아시나요? 사자가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게 댐이 무너지죠. 무너져서 한 70여 명이 사망했고 한 200여 명이 실종됐고, 그리고 6천여 명 정도가 이제 자기 집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 사업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책임은 누가 질 건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때. 그리고 사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유상 원조, 큰 원조가 들어갈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ADB가 그 당시에 그 댐을 했어요. 댐 프로젝트를. 근데 ADB가 거부합니다. 타당성 끝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걸 이제 한국하고 태국이 받은 거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수급하는 일종의 그 지역에, 메콩강 지역에서 맹주국가예요. 그래서 많은 걸 투자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한국도 이제 평가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라오스 정부도 평가를 해요. 그 컨소시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태국 그다음에 라오스하고 그 컨소시엄에서 1천억 원의 배상금을 준비를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잘 넘어갔고 지금까지는 더 이상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갑론을박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 EDC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들어간 방식 자체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들어간 유상원조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어카운티빌리티만 계속 강조를 하게 보면 원조 효과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앞에 계신 제 성함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학생분, 본인이 저 세계은행의 수장이에요. 대표예요. 근데 그 중국에서 갑자기 댐을 짓겠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타당 조사를 했더니 괜찮아요. 자, 그러면 뭐 돈을 빌려줘야 될 텐데, 원조 효과성이나 효율성 같은 게 뭐냐면, 원래 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빠른 속도 내지는 원래 세팅했던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효율성 아니에요? 자,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 목적 달성한 결과가 마을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줬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책임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밸런스하게 맞출 것이냐가 각 모든 기관들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왜냐, 항상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B는 뭐냐, 그러니까 플랜 B가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연구가 있고요. 그 중에 가이라 우즈라는 이제 학자가 만든 간단한 이제 관계도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왼쪽이 어카운터빌리티 그리고 오른쪽이 이피션시 두 개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을 경우에 그 프로젝트의 정당성이 생긴다. 누구나 이건 잘했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책무성인데요. 이거 약간 시나리오고 어썸션이고 가정인데 100% 책무성만 얘기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유엔의 그 총회 가면 한 국가가 한 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가 한 표란 얘기는 모든 나라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지만 책임도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엔 총회가 항상 효율적으로 진행되나요? 아니죠. 왜냐, 단합을 하고 서로 그러니까 개독은 개독들이 모이고 뭔가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100%, 오른쪽은 이피션스 100%예요. 뭐가 가장 이피션시한 케이스인가? 센트럴 뱅크라도 돼 있지만 우리 그냥 군대에서 명령 때리면 다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효율성은 높지만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벌어졌다. 그거 어떻게 클레임을 걸 거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매니지를 잘 해야지만 사실상 그 원조 프로젝트에 정당성이 생기고 이게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굉장히 재밌는 사례 하나 가져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월드뱅크 인스펙션 패널 케이스인데 이 패널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엘리지빌리티는 뭐냐면 누가 이거를 클레임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월드뱅크 사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월드뱅크 인스펙션에다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르완다 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이 이런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걸 아나요?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제소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마을 주민이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이 법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에 어떠한 NGO들이 대신해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제소를 해서 제소가 자격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현장에 파견을 하죠. 조사단을. 그런 다음에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잘못한 것이냐, 이건 월드뱅크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파트너 국가, 그 리시피언 컨트리의 정부가 잘못한 거냐, 이런 걸 이제 알아냅니다. 내는데 이거는 제가 연구한 건데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생겼거든요. 인스펙션 패널이. 94년부터 제가 이 논문이 201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만 제가 데이터를 모았고 쭉 봤더니 문제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최종적으로 모든 걸 다 통과한 겁니다.
이규잭 보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엘리지빌리티도 있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판단 들어도 그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그 액터는 이규잭 보드입니다. 이규잭 보드가 월드뱅크가 잘못했어라고 마지막까지 시인한 게 전체 7%도 안 돼요. 그럼 아무리 누가 클레임을 걸고 평가를 해달라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라고 이런 리걸 수가 진행이 돼도 마지막까지 월드뱅크가 인정한 건 7%가 안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작동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 그 중에 그 케이스를 보시면 클레임 중에 끝까지 통과한 게 4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7% 안쪽.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케이스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케이스면 중국 학생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중국 학생은 안 계시겠죠. 그거 뭐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99년도 얘기고요. 여기면 칭하이라고 돼 있죠. 칭하이 성이 있고 그 성에 댐을 짓겠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결정은. 그래서 월드뱅크한테 돈을 지금 요청을 한 거고, 월드뱅크가 타당성 조사 다 한 다음에 오케이 돈을 쏴줍니다. 자, 돈을 쏴주면 이제 뭔가 댐을 지어야 되면 첫 번째 작업이 뭔가요? 댐 짓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소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잠길 테니까. 근데 아까 세이프가드 제가 말씀드렸죠. 세이프가드에 하나가 강제 이주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강제 이주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로컬 NGO라고 제가 써놨는데 중국 정부가 직접 만들어가고 소위 공고라고 하죠. 정부와 잘 마음 맞는 NGO들, 중국 현지 NGO들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개된 지역에 과연 누가 들어갔냐? 아래에 있는 중국 빈농들이 또 글로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한테는. 자, 그러면 칭하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칭하이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벳 사람들이었어요. 그 티벳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티벳 쪽으로 강제 이주가 당했다는 것이 나중에 평가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강제 이주의 원칙, 세이프가드를 위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 파괴하고도 위반됩니다. 두 가지는 중요한 세이프가드 중에 원칙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누가 제소를 했는가? 칭하이 사람들? No. 티벳 사람들? 모르죠. 이런 게 인스펙션 패널이 있는지 모르니까 ICT라는 단체가 있어요. 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그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국제 NGO입니다. 이 NGO가 월드뱅크의 인스펙션 패널에 제소를 하게 되고요. 제소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패널리스트, 그러니까 법조인들을 파견을 해요. 월드뱅크가 조사하라고.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는가? 아니죠. 중국 정부도 뭔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디펜스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게 이제 재밌는 파트인데,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보면, 매니지먼트도 있고, 그 다음에 보드 디스커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는 패널들이, 인스펙션 패널에서 파견한 패널리스트들이 보고서, 현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월드뱅크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매니징한 그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이 팀도 보고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리시피언 거버먼트였던 중국 정부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 3자가 이제 싸우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마지막 디시전은 이규잭 보드에서 내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다 통과가 돼서 월드뱅크가 시인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책무성을 인정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국제 NGO들이 이제 뭐 월드뱅크도 바뀌는구나 이런 해석까지 나온 적이 있지만, 크게 보면 아까 제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카운터빌리티와 이피전시. 자, 그러면 이게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클레임이 들어왔고, 그래서 중간에 인스펙션 패널에 파견을 했고, 그때까지 이 댐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패널에서 파견된 패널리스트는 정말 전세가 잘 나가는 엄청난 법조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쓴 돈이 전체 날라간 돈의 10분의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돈을 썼겠죠?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책무성을 높이다 보니 이 프로젝트는 갑자기 공중에 분해됐고, 그리고 또 다른 돈들이 나가고 있고, 상당히 기관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하지만 책무성이라는 것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책무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버릴 것이냐? 반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이냐, 얼마만큼 책임에 대한 제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재원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개발 현장에서의 불거진 문제가 사실상 기관의 운영까지도 연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한국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더더구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전략 경제, 그리고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 원조라는 이 일종의 트렌드 안에서 더더욱 이제 책무성에 대한 얘기들이 죽어간다면, 원조 효과성에 대한 얘기만 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원조만 투입되고 책임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현지 사람들 그냥 니네가 져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왜 중국 케이스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왜 책무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견본이 됐을까? 정말 월드뱅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성을 했을까? 그건 아니고 뒤에 이제 미국이 있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정치라는 겁니다. 그 당시가 티베트 건으로 일종의 티베트의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안 좋았고, 미국이 월드뱅크 이미 아시겠지만 16%의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그젝 보드예요. 이그젝 보드에서 16%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안건들이 이그젝 보드 통과하려면 85%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이 16% 갖고 있다면 미국이 노하면 다 그냥 리젝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 뒤에서 그걸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진단이 알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높다. 결국은 책무성의 문제는 아무리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뭔가 정치적인 아니면 정치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구나. 그 이면에는 또 하나는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은 국제 NGO들입니다. 국제 NGO들이 94년대 인스펙션 패널에 만들게 된 경위가 끊임없이 클레임을 걸어요. 왜 너희들은 돈만 쓰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피해보는 거는 신경을 안 쓰냐. 왜 신자유적인 처방만 하고 있는가. 그래서 NGO들이 계속 얘기하게 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인스펙션 패널이 인하우스예요. 이건 바깥에 독립된 기구는 아니고 인하우스 인스티튜션으로 월드뱅크가 94년대에 만들게 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ADB도 그 다음에 따라가고요. 월드뱅크가 만들면 모든 리저널 뱅크들 다 거의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이고, 잠깐 랩업을 하면,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떤가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따 하실 것 같고, 한국 케이스는 아직까지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원조가 기획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되든 뭐 중국이 되든 아니면 미국이 되든 다른 원조 기관들과의 차별성을 유지하려면 한국 원조는 책임을 지더라. 적어도 한국 원조는 기획 단계부터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영된 요소가 있더라. 라는 거 하나만 사실상 리시피언 컨트리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공론화돼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개발 협력에 대한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답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발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오늘 제대로 공부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10분 정도 이제 휴식 시간 갖고 이후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4시 20분에 다시 ODA 톡에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것들 또 제가 궁금한 것들 같이 교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